일본지 똑똑 한 주일에 한가운데 수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네 분이죠.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14일 남았습니다. D-14. 그런데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하니까 이제 사실은 9일 남은 거죠.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쇼트트랙으로 따지면 거의 막판 한 바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걸 하나 보지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6, 윤석열 후보가 42.7, 0.1%포인트 차. 사실 이 정도면 뭐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오차범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가 1.2, 안철수 후보가 6.5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죠. 윤석열 후보 42.7인데 44.6이 11월 5일 작년,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 있을 때부터 해서 쭉 내려갔다가 34.9까지 12월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최고점 찍었을 때 33.0까지 내려갔는데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좀 복잡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42.4, 윤석열 후보 34.9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정기남 대변인. 네. 이제 지지층이 다 확실한 표들은 모여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양대 진영으로 다 결집할 만큼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좀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에 일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0.1%포인트 초박빙 구도로 다시 재편되고 있다. 그 말은 윤석열 후보가 소강 상태를 보인 반면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소위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되는 상황이다. 단일화 이슈가 소멸되면서 실제로 이게 이번 조사가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했는데 19일은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선언을 했습니다. 19일에서 20일 동안 진행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근데 20일에서 21일 동안 진행될 때는 그 사이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부메랑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메랑 효과인데, 유세를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현장을. 근데 어찌됐든 그동안 반문재인 전략, 여기에 입각해서 윤석열 후보가 쭉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일주일 동안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유세 모습은 말 그대로 증오를 부추기는 갈라치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입만 열면 막말, 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특히 중도층과 부동층에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저는 2030을 중심으로요, 그런 흐름이 좀 도드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전망 투표 경향이 강해집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초기에는 회고 투표적 성향을 보이지만 갈수록 전망 투표적 성향이 강해지는데,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거냐. 이른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또는 인물 경쟁력에 주목하는 흐름이 일부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40, 50대 중심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이번 조사에서 특징은 소위 2030, 특히 20대에서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지른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분석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아니, 예. 저도 이제 당연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해는 되는데 다만 팩트만 몇 가지 조금 바로잡자면 이게 이제 아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오차범위 안에 격차 0.1% 차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여론조사끼리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길리서치에서 하고 있는 건데 7일 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0.5% 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항상 이제 두 후보가 접전으로 나오던 그런 여론조사고 사실 0.5% 차에서 0.1% 차로 줄어든 거는 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바로 잡고요. 사실 어제 나온 다른 여론조사 이거 얘기 드리면 또 막 줄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뭐 벌어진 여론조사들도 복수로 나오고 있고 저는 그 MBC에서 하는 모든 여론조사를 모아놓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여론추이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는데 거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리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로서는 이런 붙어있는 여론조사들이 좀 국민의힘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좀 현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도 비슷한데 너무 다 완전 이겼다 뭔가 이미 압승이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푸는 모습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붙어있는 여론조사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좀 결집 효과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특히 MBS 조사에서 뭐 8%인가 9% 차이 났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다 이겼다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제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뭐 이제 내가 좀 뭐 자리를 차지해 볼까 이런 쪽에 조금 이제 꿈보다 해몽이죠. 그리고 이제 제법에 관심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아마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42.6%, 42.7% 이 차이는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로 붙은 건데 박빙 열세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판단을 해왔는데 그 단일화 변수라는 그런 안개가 걷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다음 주 초까지가 저는 아마 지금의 민심을 좀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이제 그 사전투표 실제로 남은 기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막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남은 변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일화 뭐 변수 말씀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 가닥 그 희망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다가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매달리는 형국이던데 개문발차하고 지금 선거는 이미 진행이 한참 돼버렸고 안철수 후보가 타지 않은 채로 저는 종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막판에 이제 후보들이 자충수를 둔다거나 뭐 이를테면 코로나 뭐 확진이라거나 이제 이런 정말 이 주변부적인 그런 요인들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이제 그 대장동 변수나 이런 것도 판이 완전 달라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저는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붙을 대로 붙었다는 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정을 봐야 되는 거야. 향후에 변수가 뭐가 있을 수 있냐. 모레 금요일 날 저녁에 정치 외교 분야 법정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못 합니다. 따라서 3월 2일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3월 3일째 다음 날 3월 1일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3월 3일이나 3월 4일에 일제히 발표가 되고 그 정보를 듣고 4일 5일 다시 말하면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요 흐름이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할 거다. 여론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표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3월 3일부터는. 3월 2일까지만 한 것을 3월 3일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투표율이에요. 우리 지금의 여론조사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득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다. 투표율이다. 아시는 대로
4년 전에 투표율이 77.2% 나왔어요. 5년 전에 2017년도에. 그때 또 유권자가 4,200만 명이었는데 3,200만 명이 투표했다고. 이번에는 유권자가 4,400만 명이. 예. 4,4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75% 투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00만 점 돼요. 70%면 3,080만. 많이 더 높아서 80%라면 3,500만 정도 되는데 요거하고 또 하나는 세대별 투표율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전체 유권자의 47.5%로 나옵니다. 예. 50대, 60대, 70대 이상이 47.5%. 그리고 20대, 30대, 40대가 52.5%예요. 그리고 2030을 합하면 33%, 40대까지 합하면 52.5%인데 숫자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네. 50대 이상이 예. 거의 47.5다 기억하시고 2030 합하면 33이다. 3분의 1 정도 된다. 예. 따라서 아시는 대로 이 투표율 차이가 상당히 날 거라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예. 우리 역대 투표율 보면은 60, 70대 이상은 특히 대선의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투표를 했지만 2030은 사전 투표하는 사람 아니라면 뭐 안 한다든지 이게 어느 쪽으로 유불리 작용하느냐. 그래서 여론조사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세대별 투표율 적어도 2년 전에 있었던 2020년도에 20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 정도를 이게 같이 계산해 줘야 조금은 유의미한 저는 그 득표가 나오는 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거라고.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론조사는 이제 참고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표로 연결되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참고로 대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18대 대선 투표율이 75.8, 예. 19대 투표율이 77.2%였어요.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갔는데 김유정 의원 이번 투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75%에서 76%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난번 국정농단 대선이었잖아요. 예. 추 3월에 이루어진 5월에 이루어졌었죠. 5월 대선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그리고 국정농단 이후에 직후에 이루어진 그런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7.2%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는 한 8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이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인정하고 있듯이 역대급 최악의 대선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게 유권자의 고민이다. 예. 뭐 최악이냐 차악이냐 뭐 차선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권층이 나오지 않을까. 기권하고 또 이 투표할 의향이 없어지는 이런 유권자들이 예.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뭐 다양한 조사에서 나왔듯이 20대들이 굉장히 정치적 관심층으로 돌아섰고 활발하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또 그 비호감 또 이런 대선 다 보기 싫다 누구도 그런 마음 때문에 투표 안 하겠다는 또 그런 상당하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83%가 나왔습니다. 이게 꼭 반드시 투표로 이어지라는 법은 네, 없지만 네. 이제 비호감하는 또 비호감 선거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냐. 네. 김유정 의원은 이렇게 보시고 네. 반면에 이제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 그때는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찍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비호감이지만 워낙 박빙이니까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연로하신 분들 60대 이상 입장에서 보자면 자식들도 말리고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게는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좀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뭐 10몇만 명 나왔다는데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은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하고 나서 4일 5일 하고 나서 6, 7, 8일 3일 동안에 한 5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 사람들을 6시에서 7시 반까지 시간은 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투표 나올까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김 의원께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75%로 본다면
말씀드렸습니다만 3,300만 명이 투표하는 3,300만 1%가 33만 명이에요. 1%. 그래서 33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1몇 %라면 40만, 50만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굉장한 디테일한 세밀한 것까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요. 아니 추정하는 이를테면 확진자 예상수가 이제 그 시점에 50만 명 예상하시면 사흘 동안에 그럼 그 50만 명이 뭐 어느 쪽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뭐 어느 편에 분들이 많지 않겠네. 코로나가 어느 편에 골라서 오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더 다이나믹하죠. 또 특히 이렇게 뭔가 붙어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 오히려 투표를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여기서 사실 안철수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투표를 기권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 후보에게 마음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약간의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나름 젊은 세대로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친민주당 성향의 연예인 분들께서 투표 동료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투표율 몇 프로를 넘어가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공약이나 뭐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사실 20대 지지가 저희 국민의힘이 좀 많이 받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투표 동료 캠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20대 남성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투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당 후보 모두 다 여심에 호소할 만한 분들이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여서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됩니다. 뭐 실제 그렇게 볼 수 있죠. 20대 여성이 지금 대표적인 부동층으로 지금 분류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전환 위원장의 어떤 전망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대 늘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게 뭐 중앙선관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에서 4%인데 통상적으로는 실제 투표율하고는 한 5% 정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70% 중후반대의 투표율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변수가 다른 선거와는 달리 지금 1일 15만 명까지 넘어가는 오미크론 확산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 번째는 20대 투표율인 것 같아요. 20대가 실제 이번 그 여론조사로 통한 투표 참여율을 봐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18% 가까이 투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난 대선 때는 84.2% 찍겠다. 이번 투표하겠다. 이렇다면은 이번에는 66.4%거든요. 역시 20대가 이번 선거에 앞서겠던 비호감 대선이라든지 찍을 후보가 없다든지 뭐 또 이런 어떤 현상들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20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영향을 더 줄지 이것들이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변수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러면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좀 커지면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투표 날짜 좀 피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율도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21대 총선에서는 26.7% 나왔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데. 그리고 이합번 대선 때는 26.06%. 그러면은 이번에는 30%는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전투표 3월 4일, 5일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런 얘기들 저희 딸들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 몰리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가서 일찍 투표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외로 깜짝 놀랐는데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해서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특히 적극적인 이제 투표 의사 측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 가장 최근의 선거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 민주당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22%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오세훈, 박영선 이 두 후보 사이에. 그런데 사전투표한 결과만 놓고 보면 한 6%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었죠. 예.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권자 층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도 사전투표가 높아질 걸 보는데 김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는 덧붙이고 싶은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은 애를 쓰면서 유세를 다니고 있지만 그 대중 접촉 국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다. 어차피 아시는 대로는 언론용이기도 하다는 뭐 냉정한 현실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 수집을 다 끝냈다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안 정했지만 대충은 저 후보가 어떻고 아하 느낌이 어떻고 하는 걸 이미 쫙 빨아들인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당 차원에서 오가는 공방 이런 것은 자범처럼 들리는 거예요. 노이죠. 지금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귀찮게 하지 말고 4일날 5일날 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목에서 좀 더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예. 천하람 위원장 주변 분들 만나보면 사전투표 참가 의향이 얼마나 되던가요? 뭐 제가 그걸 뭐 다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아니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하나의 그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뭐 아이가 있고 이러면 이제 차라리 본투표 날에는 좀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또래는 그러면 사전투표 미리 하고 이제 수요일에는 좀 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당원분들이 많이 있는 단톡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이런 것을 걱정하시느라고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200번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부정선거면 도대체 우리 재보궐은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 이렇게 광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광고를 낼 때마다 뭔가 하나씩 강조하던데 지난번에 주로 강조했던 게 사전투표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뭐 선거 관리원 도장을 꼭 확인해라. 이렇게 계속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을 이렇게 하던데 신성범 의원, 황교안 대표는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제가 올인하죠? 제가 그분의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람 의원이 저 위원장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음모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럴싸한 정황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쭉 이제 빠지는 대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하고 있는 저런 운동 자체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가면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그다음에 3월 9일 날 다 그분들이 다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갑시다라고 하는 운동은 굉장히 표적도 잘못됐고 논리 구성도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 경선 때도 그 문제만 계속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청구를 먹고 그랬잖아요. 네. 토론에서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 시스템을 안 믿기 시작하면 믿을 대목이 별로 없는 거고 지금 거의 다 논리적으로 많이 깨졌고 잘못하면 뭐 중국발 무슨 뭐라 그럴까 소프트웨어의 문제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의심해가지고서야. 네, 1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번 네 분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